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4월 11일이 되겠죠. 네, 4월 11일. 참 좋은 봄날에 같이 여러분하고 공부를 하게 돼서 매우 행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공부를 하고 있냐면은 독서 치료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 변화의 원리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주제를 소화했습니다. 첫 번째 원리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 원리는 언어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도록 돕는 활동이다. 언어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는 그 언어를 가장 강력하게 이제 활용하는 그 활동이 독서 행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독서 행동. 예, 독서 행동 김의수 선생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독서 행동입니다. 그 독서 행동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 요소가 있었죠. 듣기 독서, 말하기 독서, 읽기 독서, 쓰기 독서가 있었죠. 그 쓰기 그리고 이 네 가지를 조합하면은 수십 가지의 독서 유형이 나왔습니다. 독서 유형. 그것을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대상에 맞게, 목적에 맞게 그걸 잘 디자인해서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우리의 전문성이다 말씀드렸고, 특별히 그 가운데, 이 독서 가운데 가장 강력한 독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쓰기 독서. 가장 강력한 독서? 가장 강력한 독서는 토론 독서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그런 독서. 예, 토론 독서. 네. 네, 영어로 우리 한자로 말하면 공독, 함께 공자, 읽을 독자, 공독입니다. 공독. 최근에 이 독서의 그 경향을 보면은 함께 읽기가 매우 빠르게 번지고 있어요. 네, 함께 읽기. 유대인들은 저 수천 년 동안 하브루타라 그래서 짝패 독서를 해왔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서로 짝을 지어서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모여서 책을 읽는 공독, 더불어 읽기의 그 힘에 관해서 깨닫게 됐고요. 그게 빠른 속도로 퍼져서 이런 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독서 공동체 숭례문 학당 이야기, 이젠 함께 읽기다. 이런 책들 있잖아요. 서로 더불어서 책을 읽어보고 어떤 체험을 했는지, 어떻게 그 독서 모임이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영향력을 미쳤는지 이런 데 대한 보고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공동. 오늘 이 주제가 그러므로 이제 독서 공동체 만들기입니다. 공독을 하려면 함께 모여야 되잖아요. 함께 모여야 되죠. 독서 공동체에 관해서 여러분한테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인드맵을 제가 만들었으니까요. 그 마인드맵을 보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마인드맵 보이시나요? 네. 네. 제가 ThinkWise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마인드맵을 만들었고요. 오늘의 주제는 독서 공동체 6가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대원칙. 어떤 원리로 독서 공동체가 사람을 변화시키느냐, 그 대원칙이 뭐냐, 여기 설명하고, 그 다음에 독서 공동체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걸 좀 더 분석해서 볼게요. 독서 공동체 상호작용. 여러분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재 제3강에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더불어서 책을 읽게 되면, 다시 말해서 공독을 실천하게 되면은 어떤 유익을 얻게 될까? 우리 삶의 변화에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칠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 네 번째,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어떻게 그러면은 이렇게 사람을 치유하고 성장시키는 그런 독서 분위기를 만들어 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다른 어디에서 찾아보기 힘든 저만의 노하우, 지난 한 20년 넘게 독서 모임을 지도해 오면서 깨우친 그런 핵심을 네 번째 항목에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독서 모임을 만들려고 할 때, 치유적 독서 공동체를 만들려고 할 때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겠죠. 그런 아이디어들, 제가 깨우친 아이디어들을 설명을 하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서 모임을 운영하는 데 따른 몇 가지 지침을 여러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원칙입니다. 도대체 독서 공동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원리가 뭐냐 그랬을 때 여기 1번, 2번, 3번, 4번 네 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가 중요해요. 첫 번째. 이건 아예 매우 중요한 원리이므로 여러분이 아예 외워버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보이시나요? 좀 더 키워볼까요? 보이십니까? 네.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1인을 한 사람으로 읽읍시다. 준비됐습니까? 네. 시작. 한 사람이 홀로 홀로 10권을 읽는 권의 책을 것보다 읽는 10명이 사람이 한 권의 권을 책을 읽고 토론하는 토론하는 것이 것이 낫다. 자, 이게 댓글로 됐으니까 암송할 수 있겠죠? 한 사람이 혼자서 10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10사람이 한 권의 책을 읽고 어떻게 해야 돼요? 토론하는 것이 토론해야 되죠. 우리 독서 환경에서는 토론이 빠졌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네. 토론이 빠져버렸다. 네. 10사람이 각자 책을 읽고 각자 헤어져요. 그러면은 별일 안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자, 10사람이 이걸 거꾸로 바꿔도 됩니다. 10권의 책을 한 사람이 읽는 것보다도 한 권의 책을 10사람이 읽고 토론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바꿔도 돼요. 자,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이러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 경험상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분위기에서 공동으로 책을 읽을 때 그러하다는 거예요. 어떤 독서 모임은 예를 들어서 대학원에서 뭐 역사학이라든지 혹은 어떤 비평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독서 모임에서는 상대방의 의견을 무너뜨려야 자기가 이기는 그런 학문도 있을 수 있겠죠. 제가 대학원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종종 들어보는데요. 그런 종류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대학원 한 학기 토론 수업을 하고 나면은 기가 살아서 마음이 뿌듯하고 충만한 게 아니라 완전히 피폐진대요, 사람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내가 발표를 했는데 10사람이 내 의견이 틀렸다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아봐요. 그럼 뛸 듯이 기쁘겠습니까? 만신창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떠겠어요? 한 학기 견디시겠어요? 발표만 하면 공격이 들어와. 발표만 했다면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게 모자라고 저게 모자라고 뭐 공격이 들어와. 그러면 그걸 방어하느라고 또 막 내가 열을 내야 돼요. 자, 그런 학문을 하면은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가슴이 만신창이가 될 거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대학원 1학기에서 포기하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독서 토론도 요즘 많이 유행하잖아요. 디베이트라 그래가지고. 그런데 디베이트가 이렇게 서로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한 말이 이게 다른데 퍼지지 않아야 돼요. 내가 한 말이 나의 어떤 비밀한 사적인 그런 이야기가 그게 다른데 전해져 가지고 그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 우리 가족들 귀에까지 들어가 가지고 그게 나를 공격하는 거리가 된다면은 안전하지 않죠. 안전하지 않아요. 신뢰할 만한 분위기. 이 말을 해도 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얕잡아 보는 게 아니라 내 의견으로
존중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격적인 신뢰, 이런 게 없다면은 오히려 어떤 토론을 통해서 서로 상처만 주고받고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방어 기제만 한껏 높여놓는 그런 모임이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예, 이거 혹시 여러분들 이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아주 난투극 같은 그런 독서 모임, 이런 거. 자, 이렇게 하려면은 그러면은 진짜 치유와 성장이 일어나는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분위기의 독서 모임을 만들려면은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첫 번째는 훈련된 촉진자가 필요해요. 이런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훈련된 사람. 이런 훈련된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다짜고짜로 독서 모임을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되고 진짜로 이렇게 훈련된 촉진자가 이끄는 독서 모임의 여러 학기를 참여해 보는 거예요. 참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너머로 배우고 가슴으로 배우고 또 이렇게 실천적으로 온 몸으로 이렇게 체득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모든 독서 치료 프로그램에는 꼭 독서 책을 읽고 토론하는 모임을 포함시켜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독서 심리 상담사 이급과정도 제가 하는 이 강의가 본업이 아니라 본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저걸 올리나요? 쓰고 네, 맨 마지막에 하는 읽고 글 책 읽고 토론하는 모임.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네, 그게 진짜거든요. 네,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어떤 분위기를 이렇게 몸으로 느끼실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소그룹 모임을 참여해 보신 경험이 있겠죠. 기독교인이라면 뭐 성경 공부 소그룹 모임을 비롯해서 또 밖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그런 모임을 참여하셨을 텐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뭘 눈여겨서 봐야 되냐면은 그 모임을 이끄는 그 리더의 리더십을 주의 깊게 살펴서 내 것으로 섭취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이것은 독서 심리 상담사 2급 과정으로서 이 과정을 마치고 나서 내가 이제 리더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성장과 치유를 촉진하는 그런 촉진자 역할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그냥 몸에 익혀진 대로 여러분하고 이제 독서 모임을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영식 강사는 어떻게 독서 모임을 지도하나 그걸 이렇게 잘 관찰했다가 응용하시면 되죠. 그리고 또 다른 분 좋은 리더를 만난다면은 그분에게서 또 좋은 점을 또 이렇게 섭취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만의 독특한 그런 리더십을 개발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원칙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네. 독서 모임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대원칙 다시 해볼까요? 네. 한 사람이 열권의 홀로 홀로 열 10권을 권의 읽는 것보다 빈이 열 10명이 한 권의 한 책을 권을 읽고 토론하는 토론하는 것이 낫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그 그룹이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분위기여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훈련된 촉진자가 필요하고 참여자들의 훈련도 필요합니다. 참여자들의 훈련. 참여자들이 이제 10명이 넘어가면 거기에는 별의별 성격의 사람들이 다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독서 모임의 본래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비판하고 사실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은 본래 우리 독서 치료 그 공동체의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한 두세 명 끼어가지고 서로 이제 투닥투닥 싸우게 되면은 분위기가 아주 험하게지겠죠. 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나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대원칙 설명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적어도 이제 몇 사람 이상 소그룹으로 5명, 6명, 7명, 8명, 뭐 12명 이하로 이렇게 소그룹으로 책을 읽을 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상호작용의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여기 그림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어떤 그림이냐면은 이 그림 보이시나요? 네. 예, 여러분 책에도 있습니다. 책에 이 페이지 수가 저하고 달라서 제 3강 치유적 독서 공동체 23페이지요. 23페이지랍니다. 그 책에 참고하세요. 예.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되죠. 그래야 이제 독서 공동체가 어떻게 이 힘을 발휘하나 그 이해하잖아요. 이해하면은 원리를 깨닫게 되고 원리를 깨달으면은 전략이 나오고 전략이 나오면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 내가 있습니다. 맨 위에 나. 예. 여러분이 독서 모임에 참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 위에 여기 나가 있습니다. 나. 그러면은 이 내가 독서 모임, 잘 훈련된 촉진자가 이끄는 그 독서 공동체에 참여했더니 어떤 요소들하고 마주치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왼쪽 1번 있죠? 1번 보이시죠? 네. 충분하게 보이시나요? 좀 더 켜볼까요? 여기 잘 1번은 네. 이건 지워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1번이 있는데, 1번은 누구냐면은, 이거 지우면 안 되는구나. 지우면 안 돼요. 1번은, 여기가 제가 잘못 썼는데요. 여기 촉진자가 있죠, 촉진자. 촉진자는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처럼 이제 독서 모임을 이끌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독서 모임에 갔다면은 그 독서 모임에 리더하고 부딪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독서 모임에 간다는 것은 어떤 책의 매력을 느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어떤 사람이 그 모임을 이끄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네. 맞죠? 예, 네. 촉진자. 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이가 들수록 유리하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쌀 먹을수록 더 좋다. 말씀드렸죠. 촉진자. 그 촉진자가 인격적으로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이 독서 모임을 이끄는 것인지, 그런 것들 말이죠. 자, 이렇게 1번 관계가 생겨요. 이렇게 서로 계속 상호작용해요. 저와 여러분도 계속 상호작용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뭔가 왔다 갔다 하죠. 그 말은 내가 이 촉진자한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이 촉진자가 나한테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 관계 매우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책 읽기는 싫어요. 이런 책 안 읽고 싶어요. 그런데 촉진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사람 보려고 가는 수도 있어요. 여기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맞아요.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2번은 여기죠, 여기. 2번. 2번은 내가 독서 모임에 갔더니 책을 읽자 그래요. 여기 독서 매체, 여기 있네요. 이 책을 읽자고. 이 책을 읽는 순간에 그 독서 모임에서 책을 읽고 독서 모임이 끝난 다음에도 내가 책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네. 알게 모르게 이 독서 매체는 끊임없이 나한테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참 이게 위대한 게 뭐냐면은 독서 치료가 위대한 게 뭐냐면은 다른 모든 실시간에서 진행되는 그런 어떤 치유 활동들은 환자가 의사 선생님을 만나든지 또 내담자가 상담자를 만나든지 그 순간에 어떤 치유를 경험할 텐데 독서 치료는 독서 매체가 있어서
독서 모임이 끝난 다음에 더 강력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책 때문에. 책 때문에 그렇죠. 음, 저는 이제 뭐 15주 과정, 12주 과정, 혹은 1년 과정, 2년 과정, 이런 책을 가지고 정말 많은 그룹을 이끌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실제로 한 주일에 책을 한 권 정도 읽고 토론하는 그런 모임을 해보면은 이 참여자들이 그냥 너무 버거워해요. 그래서 막 책을 건성으로 읽고 또 책을 이렇게 천천히 소화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 과제 해내느라고 바빠요. 책을 읽어내느라고 바빠.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모임이 정작 끝나면은 갑자기 공허해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에 갔는데 시간이 많이 남아 돌면서 자기가 건성으로 읽었던 책을 다시 읽어보는 사람들이 꼭 생기더라고요. 그 문학이든지 자가치료서든지. 그리고 나서 천천히 그 책을 다시 곱씹어 보면서 진짜로 성장하고 변화를 이뤄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하, 독서 모임, 이 독서 공동체를 통한 독서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로구나. 징검다리. 혹은 사다리 역할을 하는 거로구나. 더 높은 데로 올라가기 위한 사다리 역할을 하는 거고, 진짜 변화는 요 참여자인 나와 이 진짜 좋은 책을 소개했다면, 진짜 그 삶에 영향을 미치는 좋은 책을 연결시켰다면은 스스로 독서하면서 책한테 책으로부터 영향력을 흡수받아서 변화하는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게 바로 독서치료의 위대한 점이다. 그렇게 제가 거듭거듭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평생 동안 읽고 실천하는 책이 한 10권쯤 돼요. 네, 이 촉진자가 없어도 나한테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되새겨지면서 그 책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한 책들이 그 정도 된다. 여러분한테도 그런 책들이 생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그 지도를 읽지 못하는 여자, 말을 듣지 않는 남자, 지도를 읽지 못하는 여자. 그 앨런 피즈 부부가 쓴 책이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책은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만난 책인데 아직도 그 책을 제가 끊임없이 상기하면서 그 영향력을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 책에서 시키는 대로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잘하는 방법인데 그 책 실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3번은 여기 나하고 여기 누가 있습니까? 참여자들. 다른 참여자들이 있죠. 그룹이니까.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니까 다른 참여자들 있잖아요. 이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어떤 뭐 가정이라든가 육아라든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책을 가지고 토론하게 될 때에 이 촉진자는 한계가 있겠죠. 그 경험의 한계, 또 어떤 독서 양의 한계, 이런 게 한계가 분명해요. 그런데 다른 참여자들이 이 촉진자의 모자란 부분들을 많이 채워줍니다. 그래서 이 타 참여자들이 이야기해 준 것이 나한테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걸 이제 독서 모임을 실제로 하고 평가를 받아보면은 어떤 점이 인상 깊었나요? 이 촉진자에게 받은 영향력, 독서 매체에게 받은 영향력, 다른 참여자들에게 받은 영향력을 이야기해보라 그러면은 거의 80% 90%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때도 꼭 마찬가지일 거예요. 만약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독서 모임을 한다 그러면은 아이들하고 우리는 세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세대 차이가 나서 그 아이들의 경험을 공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주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왕따라든지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라든지 형제 자매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주제에
똑같은 시대에 비슷한 연배를 살아가는 다른 참여자들의 그 경험과 갈등의 이야기가 더 깊이 가슴에 다가오죠. 그래서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그들이 전해주는 어떤 좋은 정보들이 유용하게 되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요게 있어서 정말 독서 모임이 아주 이 공독 있잖아요. 풍성해지. 풍성해지죠. 다양해지고 풍성해지고 나의 한계를 넘어서게 돼요. 나의 한계. 아,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자기 한계를 벗어나게 되죠. 자, 그런가 하면은 요렇게 나하고 직접 관계는 없지만은 요런 관계들도 있잖아요. 여기 5번 보세요. 5번. 다른 참여자들도 계속해서 책을 읽고 성장하고 있겠죠. 네. 그게 다시 그런 모임에서 경험담으로 나한테 들려지겠죠. 이렇게. 네. 또 보세요. 네. 이 촉진자는 나를 안 만나고 있을 때도 계속해서 책을 연구하고 있어요. 여러분하고 오늘 저녁에 이렇게 대화를 하기 전에 저는 그냥 시간 돼서 땅 하고 여기 들어온 게 아닙니다. 계속 마음속에서 여러분한테 무슨 강의를 할까, 어떤 자료를 응용할까, 어떤 책을 오늘 같이 읽고 토론할까, 계속해서 이게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독서 매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좋은 책을 발굴해내야 되죠. 네? 죽을 때까지 계속 독서 매체를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책이라도 또 다른 사람들하고 읽어보면은 다른 어떤 면이 보이게 되고 더 깊이가 보이게 되고 넓이가 보이게 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상호작용해야 되죠. 계속 자료를 우리가 탐구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나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이 촉진자가 다른 참여자들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겠죠. 자, 최소한도 몇 가지가 나와요. 이 관계에 방향은 무시하고 관계 요소만 따져보면은 1번, 여러분이 말해봐요. 1번은 뭐였습니까? 1번이 여자하고 촉진자. 참여자. 2번은 음, 여자하고 참여자와 독서 매체. 하루 3번은 매체하고 참여자와 다른 타 참여자들하고 4번은 촉진자와 촉진자하고 독서 매체. 촉진자와 독서 매체. 5번은 독서 매체와 타 매체하고 다른 참여자. 참여자들하고 그리고 6번은 촉진자와 타 촉진자하고 참여자. 다른 참여자들. 예, 그렇죠. 이렇게 입체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책을 읽으면은 어떤 것만 성립이 됩니까? 이렇게 하고 참여자하고 요한 게 하나뿐이죠. 네. 그렇죠? 이 하나뿐인데 비해서 우리가 더불어서 잘 형성된 좋은 독서 공동체에 내가 멤버로서 참여해서 활동한다 그러면은 무려 6차원의 독서 활동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와 6개의 차이. 예, 아주 놀라운 차이가 있죠. 이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혼자 읽는 것보다 10사람이 한 권의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마인드맵으로 돌아와서 자, 이건 이제 이해할 수 있었겠죠? 네, 독서 공동체 상호작용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6차원적으로 독서를 하게 되면은 어떤 유익을 경험하게 됐냐는 거예요. 어떤 유익을 경험하게 됐느냐. 자, 요걸 펼쳐보겠습니다. 예, 요런 거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저는 1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번. 1번이 뭡니까? 다양한 시각의 확보. 다양한 시각의 확보. 예, 이게 중요하다. 왜 그런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덧붙여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에도 등장해요. 이젠 함께 읽기다. 이 책의 저자들, 이 책에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담이 여기 실려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그 만나는 사람들이 한정돼 있잖아요. 가정에서 네. 가족들과 또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 또 사회생활을 하면 뭐 동창 모임에서 동창들과 이렇게 한정이 돼 있고 그 사람들의 영향을 우리가 굉장히 강력하게 받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사물을 바라보고 또 나를 이해하고 뭔가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강력한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 이제 그런 경험을 썼더라고요. 이 책에 이제 저자가 독서 모임을 이끄는데 이 중년 남성들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중년 남성들. 그 남성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아주 이게 굉장히 반듯한 회사의 건강한 그런 직장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의 경험이 굉장히 제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남성 한 분이 저 독서 모임에 참여했는데 그때 뭐 문학을 읽었었나 봐요. 뭐 어린 왕자인가 자우간 어떤 문학. 그 문학을 읽고 토론을 시작했는데 이 참여자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니 문학을 읽고 저렇게 다양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나?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나처럼 생각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책을 읽어놓고 나하고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놀라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린 왕자를 읽었다 치면은 10사람이 모였어요. 모든 사람의 의견이 같아야 정상입니까? 다 달라야 정상입니까? 달라요. 달라야 달라야 정상이죠. 그런데 그걸 비정상적으로 느꼈다고 하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게 정말로 놀라워요. 네. 그리고 이 저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A씨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많다. 대한민국에는 참 많다. 왜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굳어져 버리느냐. 직장에 가서 토론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업무에 관해서 토론하지 어린 왕자나 갈매기의 꿈이나 위대한 개츠비나 뭐 이런 문학을 읽고 다양한 시각에서 토론하는 모임은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업무에 관해서는 대부분 다 의견이 일치하죠. 결론이 하나로 나오죠. 그리고 나와야만 하고요. 그러나 문학이 하나로 결론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게 더 이상한 일입니다. 문학은 자기 경험과 자기 가치관과 자기 기억과 자기의 꿈과 자기의 욕망이 반영되어서 거울처럼 우리를 비추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본 게 맞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이 본 게 맞는 얘기다. 각자 본 게 맞는 얘기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면은 이 문학을 읽어놓고도 정답이 하나라고 생각하느냐? 그건 저는 우리 공교육의 평가 시스템의 부작용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초중고 시절에 큰바위 얼굴이라든지, 갈매기의 꿈이라든지,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라든지, 이런 문학 작품을 이렇게 맨문단 지문으로 내놓고 사지선다형으로 정답을 고르는 시험 보신 적 있으시죠? 네. 혹시 주관식으로 시험을 많이 보셨던가요? 사지선다형으로 시험을 많이 보셨던가요? 그렇죠. 사지선다요. 그러셨죠? 네, 사지선다요. 네. 사지선다형으로 보셨죠? 네네. 그러면서 그런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이 교육을 받았다면 자연스럽게 어떤 게 내면화됩니까? 문학의 정답이 하나다, 여러 개다? 하나다. 문학의 정답이 하나라고 하는 것이 뼛속까지 각인됐어요. 윤동주의 시를 지문으로 내놓고도 정답 하나 찾는 그런 시험 문제 받으셨지 않습니까? 한용운 선생님의 임의 침묵. 임은 같습니다. 그 시 있잖아요. 그래놓고 네. 이렇게 시험 문제 냈죠. 여기서 말하는 임은 누구냐? 1번
성춘향의 이몽룡. 2번 나라를 잃어버린 조선의 백성들. 3번 뭐 심청이의 아버지. 4번 지민이네 엄마. 우리 소리의 친구거든요. 이렇게 하면 몇 번을 골라서 해야 돼요? 조국. 나라를 잃어버린 조선의 백성 그거 해야 맞겠죠? 네. 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이미 그거 하나뿐입니까? 아니요. 어떤 맥락에서 그 시를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성춘향의 이도령도 맞죠? 네. 맞고 말고요. 네, 맥락 정보를 주지 않고 그렇게 답이 하나인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사지선다용으로 대학교까지 공부를 하다가 사회생활에 들어가서 이제 직장생활을 하니까 완전히 각인돼 버린 겁니다. 각인돼 버린 거예요. 세상의 모든 답은 하나다. 이렇게 각인돼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우리 생각의 힘이 축소됐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 능력이 얼마나 쪼그라들었습니까? 그걸 깨칠 수 있는 방법이 오늘부터 사지선다형을 철폐하고 생각을 넓히세요.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저절로 넓어질 까닭이 없죠. 까닭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 부작용을 뛰어넘을 수 있겠느냐? 같이 읽고 토론해야 됩니다. 네, 같이 읽고 토론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원리 같이 책을 읽게 되면은 아무리 간단한 시 한 편이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고 그 다양한 시각이 나의 편견과 나의 한계와 나의 경험을 넘어서게 하는 뒷돌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꼭 드는 그 유머 한 편이 있어요. 제가 어떤 신부님의 그 유머집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유머집입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대학교에서 남학생 둘이 이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먹다짐을 하면서. 그런데 교수님들이 말릴 생각은 안 하고 그 남학생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씩 던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걸 유머로 만들었습니다. 국문학과 교수님이 남학생들의 싸우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는군요. 저 말하는 뻔세를 좀 봐라. 바른 말을 써야지. 그렇다는 거예요. 영문학과 교수님이 지나가면서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코멘트를 했대요. 오 마이 갓! 수의학과 교수님이 지나가면서 코멘트하기를 저 짐승들이라고 했대요. 건축과 교수님이 지나가면서 이놈들아 철 좀 들어라 철 라고 했대요. 아동학과 교수님이 지나가면서 얘들아 후배들이 보고 배울라 라고 했다는군요. 신학과 교수님이 지나가면서 회개해라 이것들아 라고 말씀하셨대요. 철학과 교수님이 지나가면서 저 골빈 녀석들이라고 골빈 녀석들이라고 그 다음에 또 식품영양학과 교수님이 지나가면서 쟤네들 오늘 아침에 뭘 잘못 먹었냐 라고 말씀하셨대요. 신방과 교수님이 지나가면서 말씀하셨대요. 얘들아 다른 학교에 소문날라. 총장님이 지나가면서 마침표를 찍었대요. 요즘 꼭 다른 학교 학생들이 우리 학교 와서 싸운단 말이야. 라고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누구 말이 옳습니까? 다 맞아요. 맞아요. 이런 문제를 사지선다형으로 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되죠. 어떤 사람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최소한 평균 20가지는 된답니다. 평균 20가지는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훈련을 받기 때문에 여러 해 전에 그런 뉴스들이 종종 매년 그 뉴스에 나왔어요. 시험을 치는데 그 OMR 카드 있잖아요. 그 답안지 있잖아요.
답안지를 체크하는데 한 칸씩 밀어 쓴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안 돼. 뺏겨버렸어. 너무 절망에 빠져갖고 그 아이가 옥상에 가서 투신한 그런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죠. 그러면 OMR 카드를 밀어 써서 그 아이가 80점 맞을 것을 20점 맞았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자, 여러분 같으면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옥상에 가서 뛰어내리는 것만 정답입니까? 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수해야지. 아, 교수하시구나.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시네요. 다음 과목 잘 봐야 돼. 아, 다음 과목에 첫째 시간이니까 한 60점 까먹은 것을 조금씩 올려가지고 많이 하겠다. 좋은 전략이네요. 여기서 머리가 하얘져 버린 사람도 있거든요. 네. 아무것도 안 떠오르고 빨리 잊어버려야 돼. 잊어버리고 2교시부터 잘하자. 제가 만약에 사원을 누구한테라도 뽑는다면, 얘기하면. 제가 사원을 뽑는다면 이런 상황을 두고 당신이라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주관식으로 쓰시오. 이렇게 문제를 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인생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는 정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그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초중고 12년 동안은 답 하나 찾는 훈련만 받았다. 그래서 생각이 좁아졌다. 엄청나게 생각하는 능력이 좁아졌다는 거예요. 정답만 가르쳐 달래요. 빨리 정답만 내놓으래요. 상담을 해보면은 알려달래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답안을 가르쳐 달래요. 그러나 내가 답안을 가르쳐 줘도 이 상담자가 가르쳐 준 답안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어도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상담자의 종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찾아와요. 네, 종돼요. 상담자의 종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집단 독서 치료의 최대 유익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다양한 시각의 확보, 나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체득하는 거죠. 그리고 총체적인 언어 환경 조성, 공독은 읽고 듣고 말하고 쓰기를 모두 다 골고루 할 수 있다 하는 거 말씀드렸죠. 공독. 그래서 최고의 독서가 된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3번, 3의 3번도 매우 좋아요. 다른 참여자들의 강점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촉진자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해석하고 가르치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 경험과 자기 전공과 자기 지식을 살려가지고 이 그룹에 기여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내가 독서 모임에 참여했는데 독서 모임을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주제가 아이 양육에 관한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이제 올지 모르고 뚜껑을 딱 열었는데 8명이 왔는데요. 8명이 왔는데 글쎄 그 참여자 중에서 오은영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내가 리더인데. 오은영 선생님은 아시나요? 네. 아이들 상담해주는. 예, 대한민국의 엄마죠. 대표 엄마죠. 네. 요즘 금쪽 같은 네 새끼인가? 맞아요. 맞아. SBS에 요즘 나오나요? 금쪽 같은 우리 아이인가? 아이? 예. 옛날에는 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나오는 음. 국민 소아 정신과 의사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 전문가께서 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느낌이 어떠실까요? 가슴한테 물어봐요. 그런 전문가가 글쎄 턱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다루는 주제가 육아에 관한 책을 읽는 건데. 막 물어봐야지. 궁금한 거 다 물어봐야지. 기쁘시겠네요, 그럼?
아, 저런 전문가가 우리 그룹에 오다니, 와, 기쁘다. 예. 오늘 질의응답 저분한테 하면 되겠네. 김경욱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되신다 말씀이죠? 네네네. 김혜수 선생님 어떠신가요? 약간 긴장할 것 같아요. 왜요? 전문가도 어느 정도 전문가여야 이렇게 얘기가 될 텐데, 너무 네. 잘하는 사람이 와서 앉아있으면 네. 내가 말하는 게 좀 위축되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의심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아, 그랬어요. 조남현 선생님 어떠신가요? 아, 저렇게 완벽할 것 같은 사람도 뭔가 허점이 있구나. 네. 잘난 척을 해야 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할 것 같아요. 아, 그랬어요. 연영희 선생님은 어떠실까요? 기분이 어떠실까요? 저요? 네. 저 아니, 네? 안희연 선생님은 어떠실까요? 변희연 선생님은 아,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네. 저, 그러면은 좀 당황하겠죠? 아, 좀 당황스럽겠습니까? 변희연 선생님 어떠실까요? 저도 비슷할 것 같은데. 어떤 집단의 원리를 생각해 볼 때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분이 오시면, 고도의 전문가가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기뻐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우리가 0점을 바로 잡으십시다. 기준점을,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웁시다. 우리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또 어떤 책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입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까? 가르치는 아니고.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 가르칠 사람 아니에요. 가르치는 또 사람 가르침을 아니에요. 받기도. 예, 내가 가르치는 사람 아니에요. 음. 예. 그런데 이걸 가장 바꾸기 힘들어 하시는 분이 교사 출신이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은 평생 동안 학생들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이게 마음의 모두라고 하죠. 모두가 쉽게 안 바뀌셔. 그래서 아무리 결심을 해도 부담이 돼. 뭔가를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무언가 알려줘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는 더 알아야 되고, 어려운 질문을 받으면 대답해줘야 되고, 그런 부담감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이런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해봅시다. 모든 사람은 책 앞에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책 앞에 평등하다. 나를 포함해서, 나를. 쫓긴 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책 앞에 평등해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책에 반응하는 사람이죠. 그 n분의 1이라고 하잖아요. n분의 1. 10명이 모였으면 10분의 1인 것이지, 거기 내가 어떤 가르치거나 그 주제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전문가가, 그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가 온다면 정말로 저는 기쁠 것 같아요. 예. 내가 많이 배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한 거잖아요. 그리고 설사 또 오은영 선생님이 오셨다 하더라도 그분이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는 내가 제일 잘 알거든요. 우리 집 사장은 내가 제일 잘 알거든요. 우리 집 남편은 내가 잘 알고, 우리 집 형제자매는 내가 제일 잘 알고, 내가 전문가지. 그 선생님은 일반적인 원리를 아는 거지, 나의 상황을 아는 건 아니죠. 그리고 어떤 걸 선택하는데도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지, 선생님이 대신 설득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나랑 똑같은 사람들이 모이면은 배울 게 없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야 더 배울 게 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전문성과 또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리더들이.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말아요. 독서모임을 해보면 책을 잘 읽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읽으라고 그래요. 또 요약을 기가 막히게 해오는 사람이 꼭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는. 지점장님 한 분이 그러셨었는데, 그분은 종이에다 요약을 해오시오. 두꺼운 책을 읽기로 읽고 토론하기로 했잖아요. 요약을 다 해오셔. 그럼 뭐 하려고 적신자가 그걸 대신 요약을 해요. 그분 시키면 되지. 그리고 어떤 분 또 질문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분이 계셔. 그러면 그분한테 먼저 이 책을 읽고 떠오르는 질문이 있으신가요? 그분한테 질문하라고 그래.
이렇게 참여자들의 강점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 4, 소속감과 사회성을 기르는 장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이 그룹으로 모이면은 이 자체로서 하나의 작은 사회가 됩니다. 그 그룹에 모였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섬세하게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습관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잘 배려하는 사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맨날 음식을 싸우는 사람. 나 진짜 좋아해. 나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커피도 가져오고 과일도 가져오고 그런 사람 두세 명만 있으면 그 모임이 그냥 재밌어요. 네. 먹을 것이 안 떨어진다고요. 즐거움으로 하더라고, 즐거움으로. 또 어떤 사람은 꼭 다른 사람의 말꼬리를 잡고 비판하려고 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드러난다고요. 네. 그 자체로서 그 그룹의 자체로서 하나의 어떤 공동체이자 사회의 장이 되는 것이고, 그 사회 장에서 어떤 소속감과 또 사회성을 기르는 그런 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잘 적응하고 성장하고 있으면은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안 새랴라는 속담이 있지만, 이걸 바꾸면은 이렇게 되죠. 집에서 안 새는, 아니 제가 잘못 말했구나.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안 새랴라는 속담이 있지만, 그걸 바꾸면은 집에서 안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안 샌다지. 그룹에서 충분하게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이 그룹 밖에서도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잘 적응할 수 있겠죠. 저는 독서치료 모임을 해보면서 이렇게 사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상원에서 제가 2010년부터 지금까지 독서치료 모임을 운영을 하고, 작년 봄부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쉬고 있습니다만은, 매 학기 학기제로 하잖아요. 최고로 오래 이 모임에 다니신 분이 한 4년 내지 5년쯤 나오신 분이 있었어요. 똑같은 과정을 하는데, 독서 심리 상담사 2급 과정, 그 세 과목이 있거든요. 독서 치료론하고 독서 심리, 심리학과 독서 치료, 문학과 독서 치료, 이 세 과목을 계속 학기마다 한 학기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무려 4년, 5년을 계속 나온 분이 계셨어요. 그때 궁금했지. 이미 이론 강의는 다 숙달하셨을 텐데 왜 자꾸 오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한다는 말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여기 나와서 실컷 자기 얘기를 하니까 일주일이 정리가 된답니다. 네, 일주일이 점이 찍힌대. 일주일이 정리가 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는 책을 자꾸 바꾸니까 온다는 거예요. 네, 그림책을 끊임없이 제가 좋은 책을 발굴해가지고 지난 학기 때 쓴 책은 안 썼거든요. 그랬더니 새 책이 궁금해가지고 또 오고 그러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독서 모임을 할 때에 이 소속감 참 중요해요. 소속감. 그런 좋은 그룹에 소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나의 자존감을 올려주고 어떤 좋은 에너지와 영향력을 주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여러분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독서 공동체를 형성할 때 이름을 잘 지으십시오. 이름에 긍정적인 느낌이 나도록 이름을 짓기를 권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임은 좀 곤란해요. 우울증 치료를 위한 주부들의 모임. 아무개 엄마 어디 가세요? 네, 우울증 치료를 위한 주부 모임에 가요. 그러면 어때요, 느낌이? 거기 환자. 저 엄마 우울증 있나 보다. 당연히 이렇게 되잖아요.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독서치료 모임. 거기 다녀요. 그러면 어떻게 느껴져요? 관계에 문제가 있다. 부부간에 문제가 있나 보다.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이름을 지으면 손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지으면 되겠습니까? 긍정적인 느낌이 나도록, 혹은 중립적인 느낌이 나도록. 그냥 이렇게 지으셔요. 이거저거 생각이 안 나면은 자기 이름을 걸고 하시는 거예요.
안희주 독서 모임, 변영희 독서 모임, 조난영 독서 모임, 김외숙 독서 모임, 김경옥 독서 모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네. 제가 이런 원리를 천주교 성 바오로의 딸 수녀님들 독서 상담사 훈련시키면서 알려드렸더니 그분들이 당장에 이름을 하나 지어갖고 브랜드로 활용하시는데요. 브랜드 상표로 등록도 했대요. 행복한 책 읽기 이렇게. 음, 느낌이 어떠십니까? 행복한 것 같아요. 네. 느낌이 굉장히 좋죠? 네. 줄여서 행책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행책 이렇게. 행책이 뭐예요? 행복한 책 읽기 모임이에요. 행복한 책 읽기. 어디서 해요? 성 바로의 딸 수녀 서원에서 하지. 전국에 다 퍼져 있거든요. 이 서원이. 무슨 책 읽어요? 와봐. 이렇게 된 거죠. 네? 와보면 알아.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이름에서 주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좋은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또 네오텐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르쳐 준 적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네오텐이는 어른들 속에 있는 동심을 말하는데요. 유아적인 속성. 잘 웃고 때 잘 쓰고 만화 좋아하고 잘 놀고 잘 먹고 또 관계지향적이고 잘 놀고 돈 안 되는 일에 재밌어하고 신나하고 호기심으로 충천하고 딱 애기들의 속성이 있죠. 그런 게 잘 보존되어 있을수록 노년기에 행복하고 건강하고 너무너무 삶에 활력이 있다. 그렇게 가르쳐줬더니 이렇게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어때요? 네오테니. 네, 네오테니. 어른들 속에 있는 동심. 네오테니. 궁금하잖아요. 네오테니가 뭐예요? 그거 어른들 안에 있는 어린아이의 기질을 말해. 어린아이들의 속성을 말해. 그래요? 그렇게 설명을 들으면 이 모임에 가보고 싶죠. 저 모임에 가면은 행복해지나 보다. 이렇게. 이름 하나씩 다 지으세요. 앞으로 모임 하실 거죠? 안 하시더라도 예비로 지어놔요, 그냥. 네, 예비로 지어 놓으십시오. 이렇게 긍정적인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지어 놓으십시오. 자, 요런 게 이제 집단 독서 치료의 유익입니다. 다양한 시점을 확보할 수가 있고, 총체적으로 언어를 활용해 볼 수가 있고, 참여자들의 다양한 강점들, 재능들을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고, 소속감과 사회성을 기르는 강력한 장으로 활용하게 된다. 기능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독서 모임, 치유와 성장이 일어나도록 이 독서 모임이 운영되려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그런 독서 모임의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네 가지. 이건 여러분 책에도 다 써놨습니다. 우선 그 수용적 분위기가 우러나와야 되거든요. 수용적 분위기.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우리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귀를 기울여서 들어줄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거예요. 제가 인천에서 한 20여 명의 주부들하고 1박 2일로 이제 호텔을 잡아가지고 아주 화려한 예출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이론적으로만 독서 치료를 공부하고 실제로 어떻게 모임을 하는지는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심정을 알거든요. 한 20여 명이 모이는데, 자기 얘기를 한다는데, 책 읽어놓고 자기 얘기를 한다는데, 다 가족들한테 허락을 받아서 1박 2일 동안 화려한 외출, 정말 기쁘고 가슴이 뛰는 일인데, 한편으로 불안하기도 한 거예요.
그럼 질문입니다. 어째서 그분들은 불안감을 느꼈을까요? 무엇 때문에 불안감을 느꼈을까요? 자기 서로가 잘 모르니까. 일을 서로 모르죠. 음. 그리고요. 만약에 일박이. 아이들이 어리다고 하면 육아에 대한 어떻게 하나? 아이들의 걱정 있을 네. 것 같고. 육아, 아이들의 걱정. 김은혜 책을 선생님. 안 읽어봤던 분이라면 책을 안 읽었는데 어떡하나? 그런 음. 걱정? 내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까? 그렇죠. 내 이야기. 내 얘기를 해도 괜찮을까? 그러니까 어디까지 내 얘기를 해야 되지? 그게 걱정이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 얘기를 해야 되지? 이게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독서 모임에서 어떤 내 사생활을 이야기할 때 어디까지 하면 좋습니까? 감당할 수 할 수 있을 만큼. 누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내가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을 모르잖아요. 처음 참여한 분들이라. 그래서 불안했던 거예요. 또 이 그룹의 분위기가 모두 다 막 비밀을 얘기하는데 자기만 뒤로 빠질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그룹의 어떤 집단의 압력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랬을 때 내가 이런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 그룹원들은, 우리 참여자들은 나를 무시하거나 비판하거나 뭐 잘잘못을 지적하거나 그렇지 않고 들어줄 거다. 그냥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감정으로 들어줄 거다.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소문내지 않을 거다. 거기에 대한 확신,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런 분위기를. 자, 그렇게 하려면은 여기 세 가지, 요런 분위기를 만들려면 세 가지 기술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yes 화법을 우리가 사용하면 됩니다. 가르쳐줘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의견이나 어떤 감정이나 어떤 경험이나 뭔가 이야기했을 때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yes. yes.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생각을 말하면은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느낌을 말하면은 그렇군요. 그렇게 느끼셨군요.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면 그렇게. 그렇게 느끼셨군요. 경험하셨군요. 이렇게 일단은 인정해주고, 밭은 뭐냐면은 그런데 나의 느낌은 이렇습니다. 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나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덧붙여 놓은 거예요. 여기 벽돌이 있는데 벽돌이 한 장 있는데 A라고 하는 사람이 벽돌 한 장을 이렇게 쌓았어요. 근데 그걸 치우지 말고 이걸 인정해주고 자기가 또 다른 벽돌 한 장을 그 위에다 놓는 거예요. C가 한 장, D가 한 장. 그래서 전체로 이렇게 다 시간이 지나 보면은 하나의 커다란 그림이 보여질 수 있도록 그런 화법이 예스밭 화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난현 선생님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그건 아니고요. 내일은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비가 안 올 수도 있죠. 말소리가 안 들리시네. 김경호 선생님, 내일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그래요? 제가 안. 이게 잠깐만요. 제가 지금 소리가 쌓인 것 잘 안 같습니다. 들리나요? 아니요, 잘 들리는데 저는. 됐다. 네. 음. 김경호 선생님, 제가 내일 지금 비가 올까요?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아니, 조난영 선생님 먼저 조난현 말씀하세요. 선생님, 내일 비가 올까요? 어떨까요? 일단 제가 소리가 들리긴 하는 건가요? 제가 지금 네. 핸드폰에서 하다가 들리고 있습니다. 네. 바꿔가지고요. 네. 근데
비가 안 올 수도 있죠. 라고 먼저 말할 것 같아요. 버스로 한다고 하면. 그럼 제가 두 가지로 반응해 볼게요. 네. 은하 선생님, 그건 아니고요. 오늘 네이버 일기예보에 보니까 내일 비가 꼭 온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반응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나 갑자기 선생님, 말문이 막혀요. 그러면. 내일은 비가 안 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그런데요, 네이버 보니까요, 비가 올 거라고 뉴스에 났던데요. 이렇게 반응한 거하고 음, 그 차이가 좀 그, 있어요. 네. 네, 첫 번째 얘기하셨을 때는 바로 말문이 막혀서 제가 왜 이렇게 받아주시지? 이런 느낌이 확 올라왔어요. 그렇죠. 음. 예, 김혜수 선생님, 오늘 저녁에 기분이 어떠십니까? 유쾌합니다. 네? 유쾌하다고요. 기분이 좋아요. 그건 아니고요, 그렇군요. 김혜수 선생님. 음. 저녁에 유쾌하기는 뭐가 유쾌해요. 지금 이렇게 날씨도 꾸무룩하고 해도 졌는데 우울해야 정상 아닌가요? 이렇게 반응했다면 어떠세요? 불쾌하겠죠. 네. 왜 나의 생각을 저렇게 받아들이나 하면서 예, 저 예. 사람은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구나라고 예. 생각하는 것 같아요. 벽에 턱 막히는 느낌 드시죠? 벽에 턱 막히는 느낌. 근데 이런 게 이렇게 다른 사람의 어떤 말을 부정하고 먼저 시작하는 그런 언어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그룹에 끼면은 힘들어져요. 굉장히 힘들어져요. 분위기가 싸늘해져요. 심지어는 어떤 사실에 관한 걸 토론하더라도 S바 답범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역사적인 사실에서는 이제 역사적인 토론에서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반응했다고 쳐봅시다. 임진왜란이요, 1892년에 일어났는데요. 이순신 장군이 23번 싸워서 23번 이겼어요. 그랬더니 딱 걸린 거야. 그 참여자가.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1892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게 아니고요. 교과서에서 뭐 배웠어요? 1992년이잖아요. 이렇게 타박을 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수됩니다. 그 순간에. 그 하찮은 일로 원수돼요. 원수돼. 근데 이렇게 언어 습관이 들은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더러 많다. 특별히 이제 어떤 학문을 비평적인 분야의 학문을 한 사람들의 말버릇이 이래요. 우리는 어떤 사실을 따지자고 모인 게 아니고 다 자기 공부하자고 모인 것이기 때문에 설사 그렇게 틀린 어떤 사실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예스바 답법. 아무개 씨는 임진왜란이 1892년에 일어났다고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배우기로는 1592년인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동조해서 바로 잡힐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게 잘 되는데 가족들한테는 참 안 되는 합법이기도 하답니다. 맞아. 그렇죠. 아이들이 뭐 실수했어 그러면 너 왜 이래? 이렇게 시작하지 않나요? 네. 그랬어. 그러면 원수돼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무슨 짓을 했던지 예스. 아무개야 너 화병을 깨뜨렸더구나.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그랬니? 라고 변명할 기회를 줘야지. 그 행동은 행동대로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야죠. 요걸 이 합법을 쓰는 것과 안 쓰는 것은 그 그룹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나요. 네.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 이런 건 최성애 박사의 우리 아이를 위한 감정 고치 그 책에 보면 잘 나와 있죠. 그 원리가 잘 나와 있습니다. 모든 감정, 모든 욕구, 모든 생각은 있는 그대로 받아줘라.
그런 다음에 자기 의견을 덧붙여라. 수용하고 교정하고 수용하고 교정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적극적 경청의 기술을 활용하는 건데 이것도 정말 우리 남자들끼리 모이는 모임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교회에서 모이잖아요. 남자들이 이렇게 한 10여 명이 모여서 회의하는 걸 보면은 상담을 하는 사람의 그 관점에서 보면은 아주 기가 차요, 기가 차. 가관이에요, 가관이에요. 어떤 사람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눈을 치고 감고 예수님 만나러 가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뭐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얼굴도 안 보고 끄적끄적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뭐 음식을 먹고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건성으로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회의를 해요. 기가 차요, 기가 차.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말이 막히겠죠. 말이 막히겠죠. 자, 이런 기술이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고 하는 신호를 보내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말씀해 보세요. 눈을 마주치고. 그렇죠, 그렇죠. 아이 컨택이라고 하죠. 맞아요. 아이 컨택. 맨날 쳐다볼 필요는 없지만은 잠깐이라도 눈을 마주쳐야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몸이 말하는 사람을 좀 향해 있고요. 예. 몸도. 몸의 방향을 타자 쪽으로. 좋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 아침마당이나 그 쇼에 보면은 그거 다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대로 하면 돼요. 고개를 끄덕. 고개를 끄덕인다. 그다음에 입은 뭐? 입은 네. 네, 예. 딱 붙이는 거죠. 네. 그리고 중요한 기술 하나 가르쳐 줄게요. 앵무새화법. 엄마, 난 내일 친구들하고 놀러 갈래. 앵무새화법. 내일 놀러 가고 친구들하고 싶구나. 놀러 가구나. 여보, 나 직장 내일 때려치울 거야. 앵무새화법. 내일 내일 때려칠 직장을 거구나. 때려치고 싶구나. 정신 나간 소리 한다. 정신 나갔어요. 정신 나간 소리 하겠어. 저는 그럴 것 같은데. 이거 좀 이게 앵무새화법이 엄마, 나 라면 끓여줘. 라면 먹고 싶구나. 라면이 먹고 싶구나. 이런 게 이제 앵무새화법이죠. 앵무새화법. 근데 이런 기술 참 잘 사용 안 해요. 그렇죠? 가족들한테는 특히 더 잘 안 해요. 그렇죠? 근데 낯선 사람한테는 열심히 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런 화법을 활용하고요. 좀 더 발전된 기술은 뭐 요약 화법 이런 것도 있는데요. 공감하기 기술들이 있는데 이런 건 상당히 훈련을 받아야 돼요. 공감하기. 그 감정을 읽어주고 생각을 읽어주고 욕구를 읽어주고 또 무의식적인 습관을 읽어주고 이런 건 되게 많이 훈련해야 돼요. 상담에서. 이렇게까지 안 가도 요 3, 4, 3, 5까지만 가도 훌륭한 부모예요. 훌륭한 그룹 지도자가 돼요. 4, 3, 5 앵무새화법까지만 사용해서 훌륭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밀 준수를 해야 되는데 이건 여러분이 서약서가 있을 거예요. 그거 활용하시면 됩니다. 어디에 있더라?
네, all about me라고 여기 양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재에. 네. 이거 아니고. 요건 저기 활동지고 서약서가 어디냐면은 여러분 부록에 있을 거예요. 부록에다가 꼭 필요한 것들은 제가 꼭 실어놨습니다. 독서 모임 참여자 서약서라고 해서 이렇게 1번, 2번 만들어 놨거든요. 이거 보이시죠? 네. 네, 독서 모임. 이걸 이- 여러분이 자유롭게 이제 경우에 맞게 편집을 해가지고 이걸 읽고 설명하고요. 설명해주고 사인 받으면 됩니다. 자기 서명, 증인 2사람. 증인 2사람 세워가지고 꼭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꼬리를 잡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꼭 잊어버리고 또 그런 성향을 드러낼 때 있잖아요. 드러낼 때 이 서약서를 쓱 꺼내가지고 다시 상기시켜주면 되거든요. 우리 모임은 무엇인가 어떤 사실을 따지자고 모인 모임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자기 이야기를 해보고 자기 스스로 성찰하도록 격려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어떤 비판, 비난 이런 걸 삼가하고 예스바 답법을 사용하십시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다시 일깨워 줄 필요가 있어요. 비밀 서약.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용적 분위기 조성 방법. 더 자세한 내용은 책에 있습니다. 네, 책에 있으니까 그 책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좀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5번째 주제인데요. 이런 공동체를 만들 때, 이런 치유와 성장을 촉진하는 공동체를 만들 때 공부를 하면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겠습니다. 저 많은 걸 언제 다 알아서 내가 독서 모임을 만들어 보나, 그런 걱정거리가 생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5번째 치유적 공동체 만들기의 기준점에 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기준점에 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자기 전문성을 점검하고, 2번째는 자기의 생긴 모습, shapes, SHAPS. 자기의 어떤 중거점 있죠, 중거점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거기서 출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을 돕는 활동이잖아요. 사람을 돕는 활동인데 여기 그 전문성으로 따져볼 때 내가 어떤 심리학이나 또 다른 어떤 문헌을 공부하는 데나 교육학을 공부하는 데나 이런 것들이 이 전문성, 그 전문성에서 볼 때 아주 초보인 데서 고도로 전문가인 것까지 스펙트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전문성이 전혀 없다. 그냥 동생 할래, 동생. 혹은 후배 할래. 누가 훈련을 받아가지고 독서 모임을 만들어줬으면은 거기에 참여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 정도 준비됐다고 생각하면은 나의 어떤 전문성 관점에서 리더십은 동생이나 후배 리더십이 되겠죠. 혹시 이런 건 해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좋은 모임이 있으면은 참여해보고 싶어요. 그런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자, 그런데 내가 상당히 오랫동안 훈련을 받았고 그런 모임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전문성 수준이 그냥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나나 별 어떤 차이가 없어요. 그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기능할 수 있는 그 리더십은
친구나 동료겠죠, 동료. 우리 함께 책 읽어보자. 이런 모임이잖아요. 네. 친구는 돼줄 수 있겠습니까? 책 읽는데. 네. 혼자 읽는 것보다, 혼자 10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10사람이 한 권의 책을 읽는 게 낫다고 했으니까 동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동료. 그런데 네. 2사람 이상이면 되지 않습니까? 2사람 이상. 경험적으로 5사람이면 제일 토론하기 좋아요. 5사람이면. 그 이상 넘어가면 좀 어른들은 숫자가 많아져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10명 이상 넘어가면은 또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룹을 5명 나눠가지고 각 그룹별로 토론하고 모여서 전체 토론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면 50명이 모여도 되긴 돼요. 네, 그런 걸 버즈 그룹이라고 하거든요. 소그룹 토론. 자, 친구. 자, 그런데 이 분야를 공부해서 나한테 경력이 좀 상당히 쌓였어요. 심리학도 많은 책을 읽어봤고 어떤 독서 매체도 다양하게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경력이 쌓이면은 나도 모르게 선배가 되죠. 네. 그랬을 때 선배 리더십이 됩니다. 선배 리더십. 그런데 그게 더 연륜이 쌓여서 저처럼 한 뭐 20년, 30년 이렇게 되면은 부모의 리더십이 되겠죠. 이 참여자들을 강력하게 어떤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관리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내가 아예 공부를 해서 심리학 박사야. 오은영 선생님처럼 인상 경험이 막 수천 시간 돼. 별의별 아이를 다 만나봤어. 부모도 만나보고. 이랬으면 전문가가 되겠죠. 전문가. 의사 자격증까지 있어. 그러면 더 전문가죠. 상담사 자격증도 있고 독서치료 심리 상담사 자격증도 있고 관련된 여러 개의 자격증이 있어요. 그러면 전문가 리더십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어떤 전문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전문성이 거의 없는 동생, 후배에서 시작해서 친구, 선배, 부모, 전문가 수준으로 이렇게 전문성이 깊어져 가는데 독서 모임, 치유와 성장을 위한 독서 모임을 이끄는 데 있어서 이 오은영 선생님의 정도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가장 효과적인가요? 아니, 모든 경우에 효과적인가요? 아니, 네, 다 필요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한테 다 환영을 받겠나요? 적절한가요? 안 그럴 수도 있죠. 아니죠. 모든 경우에 전문가가 이런 정도의 전문가가 필요한 건 아니죠. 네. 자, 이런 전문가가 필요할 때는 어떤 때입니까? 구체적으로 그 아이한테 이 전에 부모나 치료적인 그런 부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증상이 드러날 때죠. 네. 맞아요? 네. 네, 부모의 선을 넘어섰어. 예. 조금 더 아는 선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어요. 그랬을 때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런 전문가가 감당할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이런 친구나 선배나 부모가 이런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친구나 선배나 부모가 감당할 수 맞아요. 있는. 피라미드 형이죠. 피라미드.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내가 이걸 배워서 친구 정도밖에 못 해주겠어요. 친구 정도. 어떤 심리학에 대한 인간의 정신 건강에 대한 마음에 대한 관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요. 전문 지식이 없는데 그건 책에 맡기고 그냥 함께 내 아파트를 공개해가지고 친구 5명 초청해가지고 책을 읽히는 그 장을 펼쳐줄 수는 있겠어. 그러면 대상들이 많이 있죠. 네. 오히려 여기 이 전문가보다 훨씬 더 대상이 넓죠. 네. 왜냐하면 여기는 만나려면 돈 줘야 되거든요. 시간 잡아야 되거든요. 용기 내야 되거든요. 적어요. 오히려 이쪽이 더 적어요. 내려갈수록 더 많아져요. 내려갈수록 대상은 더 많아진다.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속에
나는 적어도 준 전문가 정도의 전문성을 갖춰서 독소 치료를 시작하리라. 그런 전략을 세웠다면은 그게 비효과적이겠죠? 네. 어느 세월에. 예, 어느 세월에. 그리고 모든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공부했다고 전문가가 됩니까? 다 요런 과정을 거쳐서 전문가로 성장하는 겁니다. 예. 동생, 친구, 선배, 부모, 전문가가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점점점 그 결과로서 올라가는 것이지.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하더라니까요. 515 전문가가 된 다음에 독소치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를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찍어봐요. 어디서부터 출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준비도를 볼 때. 동생 리더십, 동생이나 친구, 예. 조은환영 선생님은 친구. 임경옥 선생님은 친구. 친구, 동료, 선배, 김혜수 선생님은 친구, 동료 리더십. 친구, 동료. 예, 좋아요. 안희도 선생님은 저도요. 그래요. 그러면 뭘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공간만 마련하면 되겠죠. 예,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른 상담 분야와 독서 치료가 확연하게 구별되는 경쟁력의 지점이기도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보세요. 다른 어떤 정신 분석 치료를 한다든지 미술 치료를 한다든지 음악 치료를 한다든지 혹은 뭐 인지 치료를 한다든지 뭐 게슈탈트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전통적인 상담들은 정말 수백 시간, 수천 시간의 이런 과정 있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5번 과정을 거쳐가면서 훈련을 받아야 명함을 내밀고 간판 걸고 사람 모아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선무당이 안 되려면. 그렇죠? 선무당이 안 되려면은 정말 많은 시간을 공부해야 됩니다. 이 전문가로서 상담소 간판을 걸고 혹은 자기 브랜드로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모집해 가지고 뭐가 하려면은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독서 치료는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네, 그렇지 않다. 왜요? 전문성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책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거예요. 전문성을 책에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리더십, 그룹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만 준비하면은 언제든지 나로부터 시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잡기살이 할 사람 이리 모여라. 기준점, 그 기억나시죠? 그러면 잡기살이 할 사람, 숨바꼭질 할 사람 이렇게 몇 명 붙잖아요. 예, 손잡고. 그러면 그 아이들 모아서 같이 신나게 놀이하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독서 치료는 진짜로 어렵지가 않아요. 시작이 어렵지가 않다는 거, 시작이. 물론 경험하면 할수록 그 깊이가 아주 끝없이 무한하지만 시작점은 훨씬 다른 상담에 비해서, 다른 치료에 비해서, 다른 분야에 비해서 쉽게 시작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이 전문성만 점검해서는 될 게 아니라 요걸 점검해 봐야 되거든요. 요거 자기 점검. 그게 여러분 여기다가 쓰셔야 돼요. 여기 이게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이거? 아니다. 부록에 있을까요? 아니 부록에 37페이지. 네 37페이지에 있답니다. 네. 37페이지에 이거 개념만 설명드리고 여러분이 여기다가 쓰시는 거예요. 연필로. 이건 지금 쓰시는 게 아니고 나중에 과제로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여주시거나 혹은 카톡으로 올리면 됩니다. 사회적인 자아, 이건 뭐냐면은 명함에다 새길 수 있는 모든 거. 예를 들어서
자기 어떤 직업이 있으면 직업, 주부, 뭐 또 뭐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납세자, 어느 도시의 시민 등등등등 사회적인 나 열정 점검은 읽어보면 다 나오거든요. 열정 점검은 내가 마음에 드는 장수와 사람, 내가 마음에 드는 장수와 사람, 능력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집,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거. 요리도 있고요, 운전도 있고요, 스마트폰을 다루는 것도 있고요. 스마트폰을 가지고도 수백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능력,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거, 어떤 놀이를 할 수 있는 거, 이거 다 쓰고, 그 다음에 성격, 나는 어떤 성격의 사람인가, 내향적인가, 외향적인가, 관계지향적인가, 사실지향적인가, 중요한 일을 먼저 하나, 아니면은 직관적으로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나, 이런 성격, 나는 용맹한가, 성격, 경험, 내가 경험해 본 거, 여행해 본 거, 교육받아 본 거, 뭐 이런저런 체험들 있잖아요. 체험들. 그리고 나서 요 마지막에 뭘 쓰냐면은 장점인데요. 내가 만약에 사람을 성장하도록 돕고 또 치유가 되도록 돕는데 어떤 그 장점이 있지? 그 목록을 쓰는 거예요. 나는 요리를 잘한다. 그런 거 쓸 수가 있죠. 나는 한국말을 능통하게 한다. 나는 일본어를 할 수 있다. 등등. 이 목록을 쭉 내려 쓰는 겁니다. 이런 작업을 한번 해보시면요. 내가 보이게 돼요. 내가 보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내가 보이면은 출발점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이제 성격 같은 경우도 저는 내향적인 성격입니다. 내향적인 성격인 사람이 책을 읽고 여행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은 에너지가 엄청 많이 소진이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스타일이겠습니까? 사람을 불러다 놓고 실내에서 조용조용 책 읽고 글 쓰고 토론하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외향적이라면은 그런 모임은 정말로 답답하겠죠? 그러면은 요리를 만들면서 먹어가면서 책 읽고 토론한다든지 아니면 책을 아예 들고 저 하동으로 뭐 가가지고 독서 캠프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크루즈선을 타고 말이지 3달 동안 여행하면서 독서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겠죠. 네, 이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점검. 다음 주까지 과제. 자, 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질문하실 게 있으십니까? 책에도 자세히 땄으니까 예, 이거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독서 치료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나로부터 시작하면 된다. 예. 내가 브랜드다. 여러분 이름이 브랜드예요. 브랜드. 내 브랜드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냥 어떤 몇 가지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는 주지만 그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될 수가 없고 또 내가 여러분이 될 수가 없고 나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는 이제 책에 자세히 쓰여 있으니까 발제 강의는 이 정도로 하고 좀 쉬었다가 이제 오늘도 아주 재밌는 책 한 권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 네. 책을 읽고 본업으로 들어가 봅시다. 네. 9시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네. 네.